이러한 부분을 연락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데 오늘 김정태 선생님 먼저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걸 보고 나서 아 선생님 분명히 공무원이실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저희 레포터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 표지를 우리 학교에 들어가면은 이 표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예, 제가 조금 이따가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준비 안 했었는데 자료를 다운받으면서 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레포트 과제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아시죠? 우리 중간고사 끝나면 쏟아지는 거 이게 과제입니다. 예. 네이버 지식백과의 정의에 보면은 대학에서 학생이 특정 주제를 조사하거나 연구한 결과를 정리하여 교수님에게 제출하는 보고서 형식의 문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레포트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제 생각했을 때 아마 이 교수님의 의도는 학생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인해서 평가를 위한 하나의 방법, 수단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제를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 좀 거창하긴 한데 이 출처는 우리 한다카 TV에 가면은 우리 윤원경 교수님 소개는 자료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시간 내에 과제를 제출하라. 예. 일단 시간을 엄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교수님의 그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과제를 쓰기 전에 그 과제 방에 들어가면은 교수님께서 올려놓으신 그거를 한 10번 이상 읽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교수님이 이런 과제를 내셨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형식이 있죠. 이 형식, 글씨 크기, 글씨체, 분량, 표지, 어떤 사용 프로그램 등등 이렇게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어기지 않는 거죠. 작년 3학년 때는 거의 대부분 아니 전부가 아마 1, 2학기 통틀어서 한글 파일로 다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4학년 되니까 파워포인트로 제출하라는 과제가 2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 들고 마지막으로 이 용량이 많거나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메일로 교수님 메일로 이제 제출할 수 있어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 그 과제방에다가 이메일로 발송했다라는 그 과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과제가 제출한 것으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 과제 우리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과목에서 예시들을 몇 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 과목은 실용영어라는 과목인데요. 교수님께서 이 5월 31일까지라는 그 시간을 엄수시키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죠. 그리고 분량은 A4 한 페이지 분량으로 해라. 줄 간격은 160%, 글자 크기는 13포인트로 하라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래서 이 형식에 맞게 우리가 이제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실 때는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로 반드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뭐 다른 파일로 하시면 안 돼요. 뭐 한글이나 워드로 교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파일로 우리가 이제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자료를 과제를 제출하다 보면은 파일이 여러 개로 이렇게 생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압축해서 한 개 파일로 만든 다음에 이 제출 파일 선택해서 여기다가 이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까 마지막에 우리가 이메일로 보내게 될 때도 이러한 파일을 만들어서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라는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서 완료를 하셔야지 과제가 제출된 걸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다문화 과정의 그 과제 예시인데요. 저는 지금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을 진짜 한 10번은 넘게 한 20번 정도 읽어봤는데 아직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의 의도가 뭔지 정말 계속 파악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교수님은 특별히 이제 PPT로 작성해서
슬라이드 12개에서 15장 사이로 이렇게 해라. 그래,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 해라. 평가할 때 창의성이 중요하니 표절시 감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제 설명이 과제를 우리가 수행함에 있어서 제일 기초가 되고 참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조금 빨리 해서 30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저도 작년에 표현교육법 윤영경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들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과정 중심의 글쓰기 활동에 보면 쓰기 전 활동이 있고 쓰기가 있고 쓴 후에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쓰기 전 활동이 사실은 과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한 70%, 80%를 차지하지 않는가. 우리가 자료를 찾고 자료를 모으고 어떻게 이 기술에 나갈 것인가, 이제 그 아이디를 조직하는 그런 과정이고, 이 쓰기할 때 중요한 것은 서론, 본론, 결론에 따라서 쓰기를 하고, 다 쓰고 난 후에 어떤 철자라든지 문법이라든지 문장에 있어서 오류는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료를 찾고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 스마트 포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스마트 포털에 들어가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배너에 들어가면은 과제 작성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한번 우리 꼭 읽어볼 필요가 있고, 아까 우리 김정태 선생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전자도서관에 들어가면은 리스라든지 키스에서 우리가 자료를 정말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이면 지금 오피스 365도 파워포인트나 워드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또 배너에 들어가면은 표절검사 서비스라고 있어요. 모사율을 이제 확인하는 건데, 얼마나 이렇게 베껴 쓰고 표절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절검사 서비스 안에 들어가면은 이 참고 문헌 작성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시간이 되면 들어가서 이러한 자료들을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절검사 서비스도 전자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구 사이버대학교에 우리 그 학번으로 로그인을 하면은 우리가 이미 따로 그렇게 가입을 하지 않아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입니다. 이 스마트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요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 여기가 이제 오피스 365를 다운받을 수 있고요. 전자도서관은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서 자료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클릭하시면 배너를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서 제가 지금 내려놨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인데요. 요 배너를 누르시면은, 아이고, 여기 배너를 누르시면은 레포트 작성 방법이 나오고 표절검사 서비스가 나와요. 이 레포트 작성 방법에 들어가시면은 어떻게 레포트를 작성하는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표지 양식 다운받기 있죠. 예.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할 때 이 양식을 다운받아서 첫째 장에 그렇게 넣었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은 우리 글쓰기 과정에 대해서 과제 쓰기 전 활동, 과제 쓴 후 활동, 그리고 이제 과제 제출하기로 이제 제가 결론을 내렸었는데, 어쨌든 제일 처음 우리 과제를 쓸 때는 이 교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료를 찾아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써내려갈 것인가, 이것을 조직하고 하는 계획을 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작업이 아닌가 생각 들고요. 그리고 과제를 쓸 때는 서론, 본론, 결론, 주어진 형식에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과제를 다 쓴 후에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철자라든지 문법이라든지 문종 구조에 있어서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과제를 제출할 때는 제출 기한을 엄수해 주시고 파일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압축해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메일 등의 다른 방식으로 과제를 제출하더라도 과제 제출방에 제출을 완료하셔야지 과제가 제출된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예, 저도 이상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교수님 첨언하실 때 교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공유를 중지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사는 되게 조직적이네요, 역시. 그냥 그냥 대충 하시는 게 하나도 없군요. 정말 두 분 다 너무 대단하시고요.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아직 처음에 선생님께서 해주셨을 때 중간고사 이후에 과제 폭탄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과제가 다 나가요. 그래서 과제를 여기서 지금 소개를 하고 과제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뭐 선생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마감일, 그다음에 용량이 클 때는 zip 파일로 묶는 것. 왜냐하면 과제방에 한 개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묶어서 올리는 것. 그리고 나서 만약에 용량이 커서 이메일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과제방에 한글 파일로 몇 월 며칠 어떤 이메일 주소로 뭐 김옥경 올렸습니다라고 한글 파일 한 장에다가 이메일로 보냈더라도 지금 그 보낸 내용을 한글 파일 한 장에다가 해서 과제방에 올려주셔야 제가 채점이 돼요. 그거를 아까 말씀해 주신데 한 번만 더 강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왔고요. 일단 과제 궁금하시죠? 여기서 먼저 나가니까 선생님께서 잘 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언어학개론 들으신 분 계신가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언어학개론 요번에 기말고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깜짝 놀라요. 너무 쉬워서. 왜냐하면 9주차부터 13주까지 다 노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언어학 현상만 뽑아서 시험 볼 게 없어요. 기말고사는. 그래서 좀 걱정인데 아무튼 기말 과제는 어떻게 했냐면 지난번에 3급 시험 문제 기출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한국교원능력검정 3급 시험 문제 기출문제를 제가 실시간에 풀어드렸잖아요. 그걸 네. 풀어서 내는 거를 그냥 과제로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용어 같은 거 알고 개념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 그냥 과제는 이미 시험지랑 답안지가 있어요. 아시죠? 이미 답안지가 있어요. 그래서 왜 3번이 답인지 쓰는 것. 손으로 써서 내도 좋고 PC로 써도 좋고 아무렇게나 상관없는데 개념을 이해하는 것. 한번 풀어봤다. 근데 지난번에 그 실시간으로 들어가셨던 분은 너무 좋으시겠죠. 제가 다 풀어드렸으니까. 그래서 그 3급 시험 문제 중에서 우리가 배웠던 부분까지만, 그러니까 중간, 어디까지 해야 되지? 뭐, 제가 오늘 나가니까 9주차까지 배웠던 것에 대해서 나온 것만 시험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는 걸로 그냥 공부 한 번 더 하시라고. 그리고 지금 시험 문제도 기말고사를 그걸로 조금 넣을까? 3급 기출 문제랑 거의 비슷하게 그 문제를 넣을까 생각 중이에요. 너무 낼 게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그냥 언어학개론 후반부는 저도 되게 재미있게 막 특강도 들어있고 프로그램도 돌리고 막 그런 걸 외우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상반기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일단 지금 문제는 3급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 한번 풀어봤다는 거에 의의를 두면 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그러면 별로 아니 중간고사란다. 과제 언어학개론 괜찮으시겠어요? 이미 뭐 한번 풀어보신 분들 그 이 표정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시은 선생님, 교수님, 그럴 때, 풀 때 보니까요. 네. 우리가 수업 때 배웠던 용어들하고 굉장히 다른 용어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요. 뭐 지금 당장 제가 이렇게 말하기가 하여튼 어떤 전문 용어가 네. 우리는 만약 교실에서 수업할 때는 뭐 평음, 경음 이렇게 한다면은 그런 시험 문제는 또 다른 뭐 된소리라든지 이런 게 거센소리. 그것도 네, 저희 수업 시간에 다뤘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근데 3급 시험 문제 정도는 우리는 자격증을 따고 나가면 2급이지만 그들은 3급인데도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건 우리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조금 빠졌다 하더라도 찾아서라도 지역 스터디 같이 하셔도 돼요. 여기 스터디에서 같이 숙제하셔도 되잖아요. 왜냐면 그건 같이 푸는 거지. 네, 그냥 같이 풀어보는 거니까 다음번 스터디는 요 방에서 아니면 언어학개론 스터디방 따로 한번 만드셔서 숙제 같이 풀자. 그래서 1번부터 뭐 이용범 쌤은 1번부터 5번까지만 풀고 윤정현 쌤이 6번부터 10번까지만 풀고 그래서 같이 한번 쭉 풀어보고 그냥 그거를 손으로 써서 내든지 뭐 그렇게 한번 근데 왜냐면 언어학개론에서 그 용어는 졸업할 때까지 계속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모르면 안 돼서 그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한번 문제 풀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스터디 다 같이 공부해도 괜찮아요. 그냥 다 한번 교수님, 풀어봤다는 거. 네. 교수님 그러면 혹시 저도 받을 수 있나요? 누구신가요? 저요. 아, 근데 선생님 그거 네, 이 방에서도 아마 공유 가능하실 거고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기출문제는 다 공유돼 있는 거라서. 카페에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 지금 스터디 3명 하고 있거든요. 저랑 포함해서. 근데 네네네네. 말씀하신 그 상급 시험 사실 저희도 풀어보고 싶거든요. 아, 네네. 선생님 그럼 같이 네. 풀어서 이 방에서 같이 풀어주세요. 선생님들이 풀어서 알려줘도 되겠다. 이 방에. 이용범 선생님, 김정희 선생님 오늘 네. 초대해주신 그 기쁨으로 그 기출문제 다운받으셔서 김정희 선생님한테 좀 보내주세요. 네. 그거야 네, 뭐. 네.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대신 저분들 보고 10문제씩 풀어오라 하세요. 네. 10문제씩 풀어와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걸로. 네. 그러면 언어학개론 쉬우시죠? 좋아.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 과목 중에서 바른교육론 있어요. 바른교육론 들으시는 분? 손? 많으시군요. 그거 지금 이용범 선생님 보들나무 활동하시잖아요. 보들나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성 파일과 스크립트를 그대로 올려서 그거를 실제로 한번 분석해보고 그거에 대한 바른교육 방안 짜는 거로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쓴 스크립트가 있어요. 뭐 주말 이야기를 쭉 쓴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음성 파일을 그걸 학생이 녹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음성 파일을 듣고 여기 스크립트에 잘못 발음된 거를 표기를 하고 이게 왜 잘못됐는지 그거를 한번 오류를 찾아서 정리해 보는 것. 발음 교육 방안까지는 안 짜셔도 그 발음 교육 방안을 짜는 게 기말 과제예요, 사실은. 지난번 어문론 과제와 비슷한. 맞습니다. 네. 그때 의문문 때는 오류 분석만 했지 어떻게 발음 교육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과제를 묶어서 그 과제는 오류 분석만 하는 것. 실제 외국인 학생의 발음을 듣고 오류를 분석하는 게 20점, 30점짜리 과제. 그것 중에서 하나를 발음 교육 방안을 짜는 게 기말 과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발음 교육론은 시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과제로만 2개 나가서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걸 찾아서 오하고 우하고 중국 사람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거기서 뭐 융합 그럼 용합 이렇게 적어놓고 유학 그럼 요학 요리를 유리 막 이렇게 적어놨어요. 도대체 오하고 우는 왜 헷갈리지?를 이번에는 그 오류만 쫙 한번 분석해보는 것. 유형별로 한국어랑 중국어를 대조 분석해서 오류가 왜 나오는지를 하는 기본 과제. 그 다음에 기말 때는 그거에 대한 그것 중에서 하나. 자음이면 자음, 모음이면 모음, 하나의 어떤 항목만 따서 그에 대한 발음 교육 방안을 짜는 게 기말 과제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발음 교육은? 없으세요? 왜냐면 보들나무 같은 경우는 그 시범단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거에서 올라온 자료예요. 실제로 분석한 자료예요. 그 자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표현교육법 들으시는 분 계세요? 윤정현 쌤 몇 개를 들어? 안녕하세요. 이성혜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그 표현교육법 같은 경우는 토픽에 보면 쓰기가 있어요. 51번, 52번, 53번, 54번 토픽 쓰기 과제가 있는데 쓰기 교육 방안에 대해서 쓰는 것. 어떻게 토픽에서 그 쓰기 교육을 시킬 건지에 대한 교육 방안을 짜는 게 과제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시죠? 자, 이 과제들을 지금 제가 막 오류도 찾아내라 했지, 교육 방안을 짜라고 했지, 이용범 선생님이 어딘가 전자도서관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딜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거꾸로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이 과제를 해야 되는지를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리 공유까지는 필요없겠지만. 네, 제가 화면을 공유를 했고요. 저는 지금 저희 학교의 홈페이지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전자도서관이 로그인하는 사이트의 맨 아래에 있어요. 아까 이용권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거는 강의실에 들어갔더니 강의실 오른쪽 위에 전자도서관이 있었는데 저는 어디서 보여드릴 거냐면 여기서 dcu.ac.kr로 들어가서 저희 학교의 홈페이지로 한번 볼게요. 이 자료는 과제 작성법에 다 나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이번 과제에 초점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 왼쪽에 전자도서관 보이시죠? 전자도서관 클릭. 학교의 홈페이지로 들어왔고 전자도서관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디가 없다니.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로그인을 할 건데요. 제가 로그인 헷갈리니까 학교 로그인으로 한번 다시 들어갔다가 전자도서관으로 들어갈게요. 전자도서관으로 바로, 그러니까 여기 북마크 저도 위에다가 보시면 여러 가지 북마크들도 있는데 전자도서관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는, 아니, 무조건 집에서는 이 강의실에 로그인을 했다가 전자도서관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만 이 오른쪽에 직접 접속님이라고 해서 대구사이버대에서 왔구나. 그거를 이렇게 아실 수가 있거든요. 자,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로그인을 해서 전자도서관 왼쪽에 있는 부분을 타고, 제 얼굴 이거 옛날 건데 계속 이렇게 학교에서 나와. 도대체.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로 들어왔고요. 로그인이 다 됐네. 여기 보시면 전자도서관에 왼쪽에 웹DB라고 있어요. 웹DB로 들어가서 보실 건데요. 그 전에 뭘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웹DB라는 거를 들어보면 우리가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여러 개의 사이트가 떠요. 리스, DBP야, 키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토픽. 한국어 토픽에서 쓰기 교육 방안이라는 지금 숙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하나, 둘, 되게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들어가면 똑같은 키워드를 넣더라도 리스냐, DBP냐, 키스냐가 검색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왜냐하면 저도 학회를 여러 개 하고 있는데 그 학회가 주로 이제 계약권을 맺은 그 포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어디부터 들어가냐면 일단 대구사이버대학교 로그인, 전자도서관 들어오신 후에 그 다음에 여기에 구글 스칼라라고 한번 쳐보세요. 구글 스칼라라고 치시면 구글에 있는 자료들 중에서 특히 학술적인 자료만 모여 있는 데가 구글 스칼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자도서관의 웹DB라는 걸 통해서 여기 들어왔을 때 여기 있는 자료들이 다 한 번씩 한 6번 정도를 따로 들어가서 검색해보기 번거로우니 3단계로 구글 스칼라, 그러니까 구글 학술 검색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있는 포털 서비스를 얘가 또 한번 포털로 검색해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쓸게요. 만약에 한국어 토픽 쓰기 교육 방안 이렇게 쓰면 이 구글에서는 띄어쓰기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어절별로 해놓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앞으로 검색하는 모든 자료에 여기에 있는 5개의 단어가 다 들어가는 자료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검색어예요. 제가 여태까지 이건 불리언 검색이라고 하는데 여태까지는 다른 데서 불리언 검색에 대한 설명을 사실 안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처음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국어 토픽 쓰기 방안이라고 치면 이 단어들이 다 포함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다른 불리언 검색 한번 해볼게요. 한국어인데 윤은경 자료를 꼭 넣고, 근데 윤은경이라는 분이 예를 들어 뭐를 해볼까? 윤은경 쳐볼게요. 윤은경 치면 뭐가 나오냐면 아이고 매 어머나라고 한 것도 쳐지네. 이민아는 네 다시 이런 분이 계셨었나 보네요. 제가 만약에 연구자 중에서 윤은경만 쳐라 라고 한 간호 간호원도 있었어요. 윤은경 되게 많아요. 연구재단 보면 여기서 이렇게 검색해야겠다. 제가 치면 1, 2, 3 정신장애 이런 건 다 제 자료가 아니고요. 여기 Perceptual Training of Alpha Segments라고 하는 자료는 제 거예요. 노인. 그러면은 윤은경 자료 중에서 나는 간호는 빼고 싶다라고 하면 빼기 부호를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빼기 부호 뒤에 스페이스를 넣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여기다가 윤은경 띄고 빼기를 친 다음에 한 칸을 띄고 간호 하면 안 돼요. 빼기하고 바로 간호 한 칸 띄고 여기 또 아랍어 전공자가 윤은경에 계세요. 그래서 아랍어 한 칸 띄고 또 빼기 노인 이렇게 빼서 볼게요. 마케팅 그러면 그림책을 활용한 발음 제 자료가 또 하나 아까보다 검색이 또 좀 됐네요.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이중모 이거는 다 제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아 이것도 한번 빼봐야겠다. 유아. 네. 라고 하면 몇 개가 더 이렇게 검색이 돼요. 이건 제가 유능경을 너무 너무 넓은 주제로 잡아서 이런데요. 아무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 쓸데없는 자료가 나와서 빼고 싶다라고 하면 실제로 빼기 기호를 쓰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유능경이 쓴 거 중에서 제가 만약에 한국어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 따옴표 큰 따옴표 2개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 유능경과 한국어가 들어간 자료를 다 검색을 하되 그중에 한국어는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중요하게 표시를 해놓으면 이렇게 큰 따옴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치니까 이건 다 제가 쓴 논문이 나왔네요. 놀랍게도 다. 여기 노인 우울 요거는 아니에요. 근데 아까보다는 훨씬 검색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된다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그러니까 불리한 검색하는 거 뭐 보여드렸어요? 띄어쓰기를 하면 그 단어가 다 end예요. 유능경, end, 한국어, end 띄어쓰기 할 때마다 이 모든 키워드가 한꺼번에 다 나오는 걸 찾아라 라고 하면 띄어쓰면 되는 거고 빼려면 빼기 기호하면 되는 거고 이 단어가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꼭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괄호를 해서 이거랑 한국어나 발음이나 네. 이 5월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한국어나 발음이라는 게 둘 중에 하나만 꼭 포함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검색하면은 요거를 빼야 되겠다. 5월은 이렇게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네, 요렇게 하면 유능경은 들어가야 되고 한국어든지 발음이든지 확장된 거죠. 5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불리한 검색은 end라고 하는 거 방금 설명드렸고요. end 이거는 2개가 다 나와라. 5월 둘 중에 하나만 나와라. 마이너스 그 자료는 꼭 빼고 나와라. 그 다음에 큰 따옴표는 그 자료는 꼭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찾고 싶은 자료가 있는데 이 한국어라는 자료가 맨 앞에 한국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서 맨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한국어 별표 하고 유능경. 한국어라는 글자가 맨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어떤 키워드 뒤에다가 별표를 붙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전부 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구글을 검색한다는 건 이제 예전에는 아예 뭐 검색이 많이 안 돼서 이렇게 뭐 불리언 검색이라는 거를 불리언은 이렇게 쓰는 건데요. 불리언 검색이라고 치면 여러 기능들이 나와요. 제가 그 중에서 5가지 중요한 기능을 지금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구글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검색을 앞으로 많이 하니까 자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검색을 못하니까 불리언 검색 방법 중에서 더하기, 그러니까 and, or 빼기, 큰 따옴표, 그다음에 별표 붙이는 걸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검색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이거 여태까지 특강 안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여기서 처음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예전에 떠놓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나아간 쪽으로 검색을 하는 걸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이 학술 검색에서 아까 다시 한국어 토픽 쓰기 교육 방안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텍스트 뭐 한국어 쓰기 교육 이거 다 이렇게 많이 나오네. 그죠? 이효인 선생님이 2019년 비교적 최근 자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검색. 또 SNS를 활용한 한국어 쓰기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토픽이라는 거. 토픽. 특히 이게 토픽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큰 따옴표로 토픽. 대문자로 써야겠다. 그죠? 소문자도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이 자료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타 뭐 딕토 컴프를 활용한 한국어 쓰기는 이런 거 말고 꼭 토픽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딱 보시면 이 안에서도 토픽이라는 게 본문에 검색이 되는구나. 네, 그래서 아까보다는 토픽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토픽이 제일 중요해서 맨 앞에 놓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다 별표를 한번 붙여볼까요? 토픽 이거는 토픽
토픽 쓰기 오류 이거 53번 설명문 쓰기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다 이미 누군가가 공부를 해놨어요. 쓰기 오류 연구, 교육 방안 연구.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해보고 들어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일단 여기서 쭉 한번 흐름을 본 다음에 아 대충 이런 연구가 있구나라고 하면 다시 대구사이버대학교로 들어와서 리스를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렸던 여러 자료들을 리스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리스에 들어오시면 오른쪽 위에 대구사이버대 직접 접속님이라고 뜨지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학교 아이디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돈 안 내고 무료로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한국어 토픽 쓰기 교육 방안 방금 여기에서 구글 스칼라 학술 검색에서 보셨던 거와 리스가 조금 다른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검색을 했더니 일단 논문, 국내 학위 논문으로는 6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학위 논문의 두 개의 차이는 뭔지 저 모르겠네. 그죠? 근데 이런 게 좋겠네. 토픽 장문형, 쓰기 평가 결과물 분석한 뭐 이런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일단 우리는 국내 학술 논문을 한번 볼까요? 그때 6건이 나왔어요. 여기는 토픽 쓰기 영역의 지도 방안, 중급을 중심으로 토픽 쓰기 영역의 지도 방안 이런 거, 네, 이런 거 공부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위 논문, 쓰기 교수 학습 방법 연구, 토픽 시험을 중심으로 장문 쓰기 결과물을 통한 글쓰기 양상 연구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이거 교육 방안을 떼고 한국어 토픽 쓰기 이렇게만 검색을 해볼게요. 11건. 이런 거를 봤으면 좋겠어요. 54번 답안 쓰기 나타난 오류 양상 연구. 이런 오류가 많이 나오는구나. 53번 교육 내용 연구는 이렇구나. 쓰기는 또 어떨까. 토픽을 영어를 한번 빼고 또 넣어볼까요? 이런저런 검색어를 막 넣어보는 거예요. 한국어 토픽 40직원.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토픽이 어휘, 토픽 교재와 토픽 문제, 그 다음에 베트남 이주 노동자 대상 운연 현황 이런 건 상관없는 거죠. 아까 했던 오류 양상, 글쓰기 양상 연구, 높이법 사양 연구 이런 거를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쓰기 쪽에 나중에 이제 현장에 나가 선생님 그 김정희 선생님 지금 계시죠? 네? 선생님 쓰기 토픽에서 쓰기 교육 혹시 해보셨나요? 네. 어떠신가요? 어떤 게 제일 어려우신가요? 그 쓰기 할 때는 학생들이 어휘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문법하고 어휘를 따로 가르치는 편이에요. 네. 쓰기를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라 쓰기 하기 전에 1시간 정도는 학생들이 알 수 있는 그 어휘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다음에 쓰기를 해야 되거든요. 교육 방안인 네. 거죠, 지금. 그죠? 네. 그러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 방안이 나오려면 뭐예요? 학생들이 어휘를 몰라서 못 쓴다는 연구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토픽 쓰기를 하고 있는데 다 이렇게 어휘를 중심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그런 이유인 거죠. 그래서요, 그 토픽 어휘는 어떻게 보통 준비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토픽 어휘는 2가지 방법으로 쓰고 있어요. 그 빈도별로 많이 나오는 토픽 어휘 하고요. 그리고 제가 네. 가르쳤던 학생들은 중급반이어서 조금 어려운 어휘랑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 많이 하는 어휘들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휘를 책에 나오는 것만 하면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 쓰기 할 때 잘 못 따라오기 때문에 조금 생활에 시중에 나와 있는 토픽 책들도 종류가 다양해서요. 저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런 어휘가 많이 담겨져 있는 토픽 어휘 책을 가지고 수업하고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네. 제가 지금 이런 과제를 내려고 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교수님. 이 학생들이 그냥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토픽을 그냥 단순히 글쓰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휘력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거든요. 문법은 2번째고 무조건 단어량이 부족해요. 토픽 공부하는 친구들, 특히 중급 2급 치는 친구들은 어휘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같이 한번 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쓰기에는 쓰기의 어떤 그 앞에 김정태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셨지만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네, 그거는 마찬가지로 어느 쓰기에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어디에나 그렇게 들어가야 돼서 글의 구조를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구조 다음에는 반드시 어휘로 어느 정도의 양, 600자를 쓰라고 그러면 600자를 써야 되는 거고 네. 그 양을 맞추게 하도록 어떤 어휘가 어느 정도 양이 돼야지 양이 안 되면 일단 점수가 많이 감점이 되니까요. 그 양도 그런 그런데 교수님, 이 학생들이 어휘를 이해를 못해요. 토픽에 나오는 그 어휘를 오늘 가르치면 오늘을 알아요. 교실문 나가면은 잊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물가가 올랐다, 뭐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 말을 그냥 우리는 사용량이 조금 많아졌어 이렇게 말하는 건데 토픽에서는 그런 말을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똑같이 표현하는 말이랑 토픽에서 쓰는 말이랑 다르니까 학생들이 몰라요. 안 배웠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토픽에서 쓰는 어휘들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가 뭐 그 토픽에서 쓰기 교육 방안에 대해서 내세요라고 하면 이런 어려움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문제점을 찾아야 되고 글의 구조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서 표현교육법은 요 과제를 한번 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는 그렇게 표현교육법 과제 나가고요. 발음교육 방안에 대해서도 보시면 여기다 검색을 한다 그러면 한국어 자음 발음 교육 방안 이건 제가 뭐 늘 내는 과제라서요. 발음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건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내는 건 중국 학생 발음이기 때문에 여기 중국어를 쳐야 되겠죠. 특정한 어휘를 아예 주기 때문에 중국인 자음 발음 교육 방안이라고 치면 네, 113건으로 줄었고 발음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음성을 듣고 그 발음을 오류를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발음 교육 방안을 찾을 때 자음을 써도 좋고 모음을 써도 좋고 뭐 이중모음을 해도 좋고 억양도 좋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이 리스에 들어와서 검색을 해보고 들어가서 네, 석사 논문 같은 경우는 기니까 학위 논문으로 한번 볼게요. 학위 논문을 받아야 되고 여기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종성, 받침인 거죠. 그드브 발음 교육 방안 연구, 음절의 구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클릭을 해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원문 보기를 클릭하면 아무거나 KCI든 KISS건 눌러서 지금 들어와 봤어요. 그럼 여기에서 페이지가 나올 텐데요. 아까 우리 북과대님께서 잘 발표를 해주셨는데 하나 언급 안 해주신 게 뭐가 있냐면 참고문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운로드 오른쪽에 보시면 PDF 키세의 원문 다운로드라고 있는데 얘를 읽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표절 검사하는 방법도 아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항상 우리는 이 논문 누구 논문인지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 논문은 아까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정보가 나오죠. 여기 세국어교육. 그러니까 이 논문은 누가 쓰신 거냐면 이은주 우인혜 선생님께서 쓰셨고 2013년도에 새 국어교육 이렇게 쓰셨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내보내기 기능이 있는데 자료 반출 오른쪽에 자료 반출 보이시죠? 지금 로그인이 안 됐는데 이렇게 말고요. 여기에서 다시 또 자료를 반출할 수가 있어요. 여기 조금 줄여서 보면 여기 내보내기 기능 보이시죠? 내보내기 오른쪽 아래 내보내겠다.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타이핑을 참고문헌을 써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제가 예를 들어서 엑셀로 저장한다라고 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여기 엑셀에 이렇게 떠요. 제가 그 참고문헌을 정리한 부분이 제가 정리한 건 아니죠. 리스에서 제공한 부분이 참고문헌으로 엑셀로 정리가 돼서 이렇게 딱 뜨게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검색을 하실 때 몇 개를 클릭 한꺼번에 한 다음에 내보내기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엑셀로 자료가 들어와서 붙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논문을 읽었다. 그러면 서지 정보라고 그래요. 제목, 사람 이름, 글씨 쓴 거. 여기 되게 짧게 나왔네. 편집 사용. 네. 네, 아무튼 얘네가 이렇게 클릭하면
저자는 누구고 제목은 누구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항상 자료를 검색한다라고 하면 리스에서 검색을 한다 그러면 이 앞부분에 가보면 클릭해서 내보내기 기능이 있어요. 나 여기 내보내기 보이시죠? 그래서 나는 1번, 2번, 여기 있는 3번, 이거 다 읽어보고 싶어라고 하면 클릭 한 다음에 내보내기. 그래서 난 엑셀로 저장하겠다라고 해서 내보내기 하면 방금 보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내가 여기서 자료를 한번 쭉 봤다. 이렇게 읽은 다음에 정리하고 맨 마지막에 항상 어떤 연구건 다 참고문헌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참고문헌은 어떤 걸 따라해도 좋은데 통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장양실 괄호 열고 2002년 괄호 닫고 콤마 책 제목 한국어화 어떤 식으로든 그 엑셀에다 통일한 양식으로 참고문헌을 붙여주시는 것까지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정리하면 과제 작성법을 김정태 선생님하고 이용범 선생님께서 잘 해주셨고 저는 오늘 새로 나가게 될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 과제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구글 스칼라를 통해서 찾는 것, 그 다음에 리스를 들어가서 찾는 것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불리언 검색이라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그런 표시를 통해서 원하는 검색을 좀 빨리 찾는 것, 그다음 참고문헌 정리하는 것, 내보내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요렇게는 한번 안 해본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만 특권. 근데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다과 TV 한번 올린다고 말씀을 제가 김정현 선생님께 드렸었는데 요렇게 과제가 지금 제 과제가 나갈 예정이에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정창훈 선생님도 들어오셨네. 네. 과제 생각하니까 또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과제 대체 과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분량을 많게 하지는 않을 예정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4장 분량이다. 그럼 4장만 하시면 되고 폰트랑 그런 거 변경 안 하시고 그대로만 하시면 되고요. 읽은 거를 하라는 대로 오류를 분석하고 그럼 오류 분석하고 다른 교육 방안을 하나만 하면 돼요. 일단 양적 연구가 제일 중요하고요. 정성평가를 하기는 하는데 거의 하라는 대로 안 했을 때 점수를 저는 깎는 편이고 너무너무 잘하면 당연히 만점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완수하시면 되니까 과제는 뭐 그렇게 제가 채점한 것 중에서 과제 때문에 막 불만 갖고 그러시는 분은 별로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출만 하시면 15점 이상은 기본 받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편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과제 이거 끝나면 바로 과제 올릴 거예요. 내일 할까요? 아무튼 질문 있으신 분. 과제를 냈더니 과제를 내자마자 들었던 생각.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니면 이렇게 아직도 잘 모르겠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과제 지도는 이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있겠다, 할 수 없겠다. 교수님, 도안티짱. 네. 네네. 아니요. 도안티짱 질문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좋아. 네. 이용범 쌤 하시죠. 예. 저도 오늘 이렇게 자료 같은 걸 좀 보다가 이제 모사율 표절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실제적으로 교수님들께서 그런 모사율이라든지 표절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기도 하고 하는가 해서.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선생님께서 과제를 올리자마자 모사율이 바로 떠요. 업로드를 시키는 순간에 모사율이 막 돌아가서 탁 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스크리닝을 할 수 있어요. 먼저. 이용범 선생님 과제를 딱 올렸는데 76% 이렇게 딱 떠요. 그러면 이거 좀 봐야겠다. 이런 거. 그다음에 0%. 0%가 뜰 때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쓴 거예요. 교수님 사랑합니다. 편지 쓴 거예요. 모사율이 0일 수가 없어요. 보통 그래서 모사율은 한 30%에서 40%, 그 정도 되면 왜냐면 남의 논문을 인용해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문헌을 다는 거고. 근데 이걸 하셔야 되는데요. 6단어를 남의 거를 똑같이 가져오면 표절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야지. 그러니까 6개가 쭉 나란히 있는 거죠. 오늘은 제가 경산 스터디에서 과제를 설명해 드렸어요. 라고 유금절을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게 순서도 안 틀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모사율이
그게 그냥 그대로 잡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어순을 바꾸거나 선생님들 말로 해야 되는 거죠. 교수님 주도하에 뭐 경사 스터디가 열렸는데 뭐 김정희 선생님이 오셔서 뭐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보게 되면 6단어를 붙여서는 안 된다. 그게 기본인데 얼추 비슷하게 바꿔서 하면 30%에서 40% 정도는 나와요. 남의 거를 참고문헌 선행연구를 가져왔다라고 하면 기본 30%는 잡히는데 60% 넘어갔다라고 하면 그렇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들께서 몰라서 그러시는데 과제에 2명이 같이 하잖아요. 모사율 80% 90% 나와요. 박선희 쌤이랑 이용범 쌤이랑 과제 같이 해서 둘이 딱 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친인척 관계를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 엄마랑 딸, 그다음에 뭐 이모랑 조카 막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모사율이 같이 떠요. 그 둘의 모사율이. 78, 78. 이러면은 보나 마나 일단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추 이렇게 과제 딱 내면 쭉 이렇게 보고 너무 모사율이 낮은 사람, 공부 안 한 사람. 너무 창의적이야. 아까 그 김정태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너무 그러면은 안 돼. 너무 그러면은 자기 생각만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게 그거예요. 김준호 선생님이 아까 딱 지적해 주셨잖아요. 자기 생각만 하면 안 돼. 왜? 아 이거는 방안을 내 머릿속에 나와 가지고 쫙 그것만 쓰라는 게 아니라 남이 한 거 요런 거는 오히려 남이 하는 걸 많이 보셔야 되고 거기서 요런 게 좋았는데 내 생각은 요렇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이 있을 때 그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것도 논문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 막 쓰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이래. 논설문 쓸 때처럼 내 생각은 이래. 그 주장은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참고문헌에서. 아니면 참고문헌은 이랬어. 내 생각은 이래. 반대야 나는. 근데 나만 그런 것 같아? 다른 사람도 그랬어.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사율이 낮다? 그것도 퀘스천 마크. 모사율이 너무 높다? 그것도 이상하다. 요렇게 보시는 거라서 벌써 딱 제출하자마자부터 점수가 나오죠. 표절 금방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고를 드리는 거는 이렇게 해요.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윤정현 쌤이랑 권경희 쌤이랑 모사율이 똑같이 78%가 나오고 78점 딱 나왔어. 일단 둘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과제 점수가 둘 다 5점으로 나가요. 누가 베꼈는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지역 스터디에서 숙제를 했어요. 참고만 하게 빌려달라 그랬어요. 빌려가지고 했는데 그대로 베껴서 낸 거예요. 근데 둘 다 5점을 맞았어요. 그럼 누가 전화가 올까요? 억울하다고 누가 전화가 올까요? 처음 작성하신 분이 전화가겠죠. 그러니까 처음 작성한 분이 전화가 오는 거고 베낀 사람은 전화를 안 하시겠죠. 안 하시겠죠. 그러다 이제 잡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둘 다 5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제출만 해도 어느 정도 양적으로 하라는 걸 지키면 뭐 전 한 20점 만점이면 15점은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내 점수가 5점이야. 라고 하면 지금 이상하다. 교수님이 뭔가 느끼고 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뭔가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돼요. 나 억울하다. 그리고 나머지 다 그 베끼신 분 5점한테는 다시 전화를 드리죠. 제가 왜 전화했는지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지역 스터디에서.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또 질문해 주시죠. 교수님 모사율이 너무 낮으면 안 좋다 했는데 그 너무 낮은 게 혹시 막 10% 이하 약간 이런 것도 그러니까 네, 그거 해보면 아는데요. 윤정현 선생님이 저한테 네. 계속 편지 쓴 거예요. 제가 요즘 출장이라 바빠서 선생님 그러면 10%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모사율이 나오면 안 되는 줄 알고 진짜 최대한 줄이려고 엄청 이렇게 말을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너무 좋죠. 근데 그래서 너무 바꿔서 낮아진 이상한 방향으로 간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점수 안 나온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그걸 나중에 교수님께서 봐주시면 저는 이제 제가 쓴 게 어떤지 모르니까 읽으면 그냥 내가 봤을 때 말은 또 되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또 이렇게 보시는 입장에서는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저 되게 열심히 썼는데 왜 모사율 되게 낮으신 분은 자기 생각으로만 자기 주장 쓰시는 분들, 참고문헌 많이 안 찾아보신 분들. 아까도 이용범 선생님이 다른 영어였는지 다문화에서 거기도 아까 그 표현이 있던데, 어떤 표현이었더라? 네, 아무튼 그런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바를 반드시 다른 사람 입을 빌어서 다른 선행력을 통해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기 생각만 쓰면 안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근거가 하나도 없어. 다시 얘기해서 선행력을 하나도 안 찾아봤어. 그럼 모사율 되게 낮아요. 자기 생각만 쓴 사람은. 근데 저는 되게 열심히 했다. 내가 왜 성적이 이러냐. 근거가 없는데 주장의 근거가. 그래서 그래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사율이 낮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또 이태화 선생님 질문 없으신가요? 다른 과목 과제도 괜찮아요. 물어봐 주세요. 아까 그 다문화 교수 방안 PPT로 하라는 거는 뭔지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시고 나가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인이 된 거예요. 강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제가 선생님 다문화 인식 개선에 대한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 40분짜리 특강 하나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특강을 한다. 라고 하면 다문화 인식 개선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누가 아까 도안티짱 나갔어요? 도안티짱이 잘할 텐데 다문화 문제 나올 거고, 그쵸? 어떤 인식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그걸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이거는 굉장히 아까 그 과제는 되게 실질적인 과제였다고 생각해요. 김정희 선생님 그런 강의 많이 해보지 않아요? 다문화 인식 개선 조사 뭐 실습도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아직 오늘 못 해봤어요. 김정희 선생님 다 잘 들어오셨네. 왜 그 이민 다문화 현장 실습 나가셨을 때 다문화 캠페인도 나가? 네. 그런 건 그러니까. 해봤죠. 네. 네, 그럼 그런 걸 해봤더니 느꼈던 소감, 제가 기억나는데 선생님 왜 그 실습 후기 때 막 썼던 글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문화 인식을 하려면 요즘 사람들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 뭐가 문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선되어야 된다. 그런 네. 사례는 무엇이다. 지금 제 머릿속, 제가 그 과제를 하진 않았지만 딱 보자마자 꼭지가 4개 정도 되겠네. 그래서 4개를 파워포인트 15개 분량으로 해서 40분 정도의 강의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림도 좀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죠. 근데 그림도 왜 우리 지난번에 권순지 선생님이 되게 예쁘게 GIF 파일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 막 이렇게 예쁘게 하셨던 거 그런 것도 좀 넣으면 그러니까 정성평가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문화 인식 캠페인을 딱 나갔어. 근데 텍스트로만 제가 쫙쫙쫙쫙쫙 선생님들 강의 들어보시잖아요. 텍스트로만 막 졸졸졸졸 써놨어요. 그럼 그렇게 되던가요? 없어요. 그러면 뭐 열심히는 했네라고 하지만 정성평가라고 하면 그림이 뭔데 다문화 캠페인입니다 라고 어떤 애가 막 이렇게 하면서 캠핑 막 이렇게 하는 이미지가 있고 간략적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설명이 좀 나와 있고 이러면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게 정성평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했더라도 폰트 줄 쫙 맞춰서 어떤 분은 갖다 붙였는지 폰트가 위에는 12이고 밑에는 13이고 진짜로 그렇게 과제를 내요. 아까 김정태 선생님이 쫙 폰트 네모 동그라미 밑줄 쫙 이렇게 순서해 주셨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디다 갖다 붙였는가 막 난리예요. 예전에 저희 막 그지 발사계만큼 해놨다고 막 이거 하늘은 그지 발사계만큼 했다고 막 욕하셔가지고 딱 그러고 그지 발사계처럼 해놨네 막 이렇게 그런 게 정성평가라고 그런 게 정성평가. 똑같은 얘랑 저희 거의 베끼다시피 똑같은데 왜 그래요? 누가 봐도 정성 들어간 것 같은 건 정성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또 과제에 대한 모든 것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소수정예로 스터디한 적이 별로 없어요. 과제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거 나 이렇게 점수 안 나왔다 이런 걸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교수님, 네. 이게 보통 이제 몇 포인트, 뭐 10포인트면 10포인트, 11이면 11 이렇게 정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걸 네. 안 정해 주시고 그냥 쓰세요 하면 보통 몇 포인트 하면 될까요? 기본은요. 그냥 원래 세팅돼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분들 보면 진짜 아휴 이거 4페이지 하려다가 폰트 13으로 했다 이거. 이런 과제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요. 보통은 10에 160으로 세팅돼 있잖아요. 그럼 네네. 그대로 해주시면 사실 제일 좋아요. 근데 딱 보면 아세요. 아유 이거 12, 13 막 이렇게 보이는 분들 계세요. 그럼 정성에서 벌써 깎이는 거라. 그런 거. 옆에 여백도 마찬가지인가요? 옆에 옆에 여백도. 여백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냥 그대로 두셨으면 좋겠어요. 제목만.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표지를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표지는 없어도 됨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과제 채점하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표지가 있으면 그림 파일이랑 초코덕 열릴 때 잘 안 열려요.
근데 선생님들이 파일을 어떤 이름으로 올리건 간에 저희가 다운받을 때는 이시연 학번 이렇게 내려와요. 그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그냥 파일 탁 열면 큰 제목, 그다음에 오른쪽에 성함과 학번, 끝 요렇게 해도 돼요. 근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거겠죠. 누구는 표지를 붙이는 게 정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항상 밝히는 편이에요. 표지 필요 없음. 근데 붙이면 신경질 내죠. 근데 표지하지 말랬잖아! 뭐 이러면 말안 들어! 이 뒤에 보다 말아야 하냐? 막 이러면. 그래서 반드시 서론. 그 다음에 그 전자도서관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쓰라고 한 게 있어요. 근데 김정태 선생님께서 하신 것처럼 공무원의 그 문서, 공문서처럼 하시면 사실 과제는 안 돼요. 과제는 이렇게 풀어서 써야 되고요. 서론에 들어가야 될 5가지, 본론, 결론에 들어가야 될 5가지 항목이 전자도서관에 있어요. 제가 해놨어요. 근데 또 귀찮으시니까 빨리 말씀드리면 그거 배경, 서론에서 들어가야 될 건 5가지예요. 연구 배경. 왜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쓰기에서 교육 방안, 토픽 교육 방안을 해볼게요. 쓰기 배경에는 뭐에 쓰죠?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한국어 숙달도가 향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쓰기는 굉장히 어렵다. 라고 하면 논문 보면 논문 쓰기 몇 가지만 찾아보면 쓰기 어렵다는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윤은경 2021에서도 그랬다. 근데 거기에서 특히 뭐 어휘가 어렵고 뭐가 어렵다. 근데 학생들이 53번의 긴 문제 푸는 거에서 특히 어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쓰기 교육 방안 중에서 특히 어휘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한번 해보겠다. 연구의 배경, 연구의 필요성, 목적 이런 게 반드시 서론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연구에 대한 방법론도 사실 좀 들어가야 돼요. 서론에. 그래서 이건 실제로 설문조사를 하신 논문인지 아니면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하면 그냥 리스트만 찾아봤구나. 그런 걸 도입해서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연구의 필요성, 목적,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주장하고 싶은 거 어휘교육론을 하고 싶다. 아까 쓰기 교육 중에서 아까 김정희 선생님은 어휘교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어휘가 중요하다고 했던 중요한 사람 한 명만 누가 그러는데 뭐 강현화 아니면 우리 교수님 한송화 교수님 가르치시잖아요. 한송화 몇 회이라면 어휘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한다. 나는 뒤에서 계속 보겠다. 그러니까 뒤에서 주구장창 쓰기 교육 중에서 특히 토픽 교육 중에서 어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지만 어휘를 먼저 잘해야만 쓰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할 거지만 그중에서 한 명만 딱 집어서 서론에서 한번 언급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쓰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중에 어휘에 되게 비중을 많이 둔 논문이구나를 서론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롯데월드나 뭐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우리 제일 먼저 뭐가 궁금해요? 거기다 도착했다. 잘 모르는데 놀고 싶어. 그러면 맵 보잖아요. 맵. 그게 서론이거든요. 어디에 뭐 있어. 이건 뭐야. 한눈에 볼 수 있게 서론에서 논문 목적, 필요성, 선행 연구 중에서 내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바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 연구 방법론, 그 다음에 연구의 한계점, 그러니까 연구의 범위에 대해서 방법과 범위인데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발음교육론이다 그러면 발음 다 할 거예요? 아니죠. 자음이면 자음만 할 거고 자음 중에서도 장애음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난 장애음만 하겠다라고 해서 이 5가지가 서론에서 다 들어가는 게 좋아요. 연구의 범위. 다시 할게요. 연구의 필요성, 목적, 선행연구 한두 개 중요한 것만, 연구의 방법, 연구의 범위. 이렇게 5가지가 서론에 들어가야 되고요. 본론은 뭐 그냥 중요하다는 얘기 쭉 연구하신 거 쓰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 5개는 뭐예요? 연구의 목적이 무엇이었다? 과거형. 무엇이었다? 본 논문은 쓰기 그러면 제가 내준 과제가 되겠죠. 한국어 학습자의 토픽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방안을 연구해 보았다라고 하는 게 무조건 결론의 첫 줄은 그 연구의 리포트를 쓴 것에 대한 뭐 연구의 목적이 과거형으로 나오는 게 첫 줄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앞에서 본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본론에서 뭐라고 3가지를 주장을 했다라고 하면 그 3가지를 요약 정리. 근데 그걸 하고 봤더니 결론. 우와,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재밌어. 우와, 이거 되게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 한 가지를 결론. 그러니까 함의 중요성을 맨 마지막에 적고 그 다음에 연구의 한계점. 요거는 조금 더 보면 좋았을 텐데 못해서 아쉬웠다. 뭐 그런 것들을 쓰는 게 연구의 리포트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전자도서관에 가면 쫙 제가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건 요약본으로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윤정현 쌤이 내가
과제 점수가 안 좋았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얘기한 서론에서 5가지, 그다음에 본론, 결론에서 얘기한 5가지 항목이 다 들어있는지 한번 봐야 돼. 그리고 교수님이 내줬던 키워드, 그 키워드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빠지지 않았는가. 이거를 했는데 점수가 최저점이 나왔다? 그러기 힘들어. 어때, 윤정현 쌤? 제가 사실 이렇게 그 작년에 이제 입학하고 교수님 이제 그거 유튜브로 이렇게 해주실 때 막 열심히 진짜 적어서 이렇게 막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나름 그렇게 이게 서론에는 이렇게 뭐가 들어가야 되지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이게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겼지, 진짜 이게 진짜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진짜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체크리스트로 아까 그 이용범 선생님이 쓰기 전 과제, 쓰기 중, 쓰기 후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쓰기 후에는 하나의 항목 중에 하나가 도입에 들어가야 될 체크리스트 5가지를 썼는가, 결론에 5가지 들어가야 될 썼는가, 그런 내용 확인 하나, 그다음에 형태적인 거, 오탈자 없는가, 선행 연구 들어갔는가, 모사율 확인하는 거, 이제 그렇게 부분들이 되겠죠. 아유, 다들 머리를 이제 과제 폭탄이라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제가 놀랍게도 진짜 오늘 하루 종일 되게 아팠거든요. 계속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와, 이렇게 하면 언제 아팠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큰 힘과 약이 되어주십니다. 지금 가족들이 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와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자, 여러분 과제 뭐 이러고 이랬습니다. 자, 그럼 질문 없으신가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저를 잡아놓을 수 있는. 이태원 선생님 질문 없으세요? 마이크 해제하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스페이스, 네. 말씀하셔도 돼요. 안 들려요, 말씀. 음성이 안 들린다. 마이크 해제는 됐는데 지금 문제가 있네요. 선생님 목소리가 저한테 들리지는 않네요. 여기 채팅방에 쳐주시면 읽어볼게요. 안 들린다. 네. 다른 분은 또 없으신가요? 이성혜 선생님은 질문 없으세요? 네, 오늘 너무 그 과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과제를 다문화 과제만 2개를 제출했거든요. 벌써 하셨어요? 빠르시네요. 예, 근데 그 과제들은 어떤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보다는 배운 내용에 대한 요약 정리인 것 같았어요. 그거는 뭐 쉽네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다른 과제도 괜찮고 이게 의도가 뭘까? 아까 질문 선생님 궁금해하셨던 것처럼 그런 거 같이 머리 맞대고 하는 것도 스터디인 것 같거든요. 이런 것 같다.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해드릴게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빠져도 될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뭐 다음 스터디 때 또 모셔서 같이 수업할 수 있도록 하죠. 예. 네네, 그러니까 항상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는 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와라 하면 자꾸 가게 되는 거니까요. 자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